안녕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조용한 모드로 들어가셨더라고요. 당내에 많은 이제 대선 주자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엄정 중립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그죠? 예. 지금은 뭐 특히 많은 논란이 그 지도부를 떠나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한 모든 권한을 당헌 당규에 의해서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관리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또 후보들이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는 당이 잘 가도록 하는 모든 일에 나서야 되지 뭐 나머지 중립성에 의심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경선룰이 확정되는 거죠? 일단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본인 SNS에 썼던데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왜 윤석열 후보를 따로 두 번 만났느냐.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겁니까? 저는 뭐 그 내용은 모르고요. 한 번은 찾아갔다. 네. 뭐 그것은 언론에 봤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번 만났고 이제 홍준표 후보 얘기로는 두 번 만났다. 예민한 시기잖아요. 네. 특정 후보를 선관위원장이 그냥 뭐 검사실의 인연으로 잠깐 인사차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만났다는 자체로 지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경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역선택 방지 조항 소위. 네. 예. 이게 이제 최재형 후보, 유승민 후보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전면에 서 있지만 두 분만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라 최재형 후보 뒤에는 윤석열 후보가 있고 유승민 후보 뒤에는 홍준표 후보가 있고 그렇게 주요 후보 네 분이 딱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갑니까? 역선택 관련 조항이 일부라도 들어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평평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알아서 할 것이다.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당초에 네. 그 최고위에서도 그 역선택 방지 문항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고위도 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당헌상으로도 그 경선 관리의 그 의사결정의 그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절차적으로 보자면 경선준비위에서 안을 마련했고 그때 최고위도 인준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갈 것 같은데 이제 이해가 갈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최종 결정 전에 한번 말들이 나오는 거죠. 뭐 하여튼 과정이 조금 여러 가지 과정이 그 중간에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라는 그런 저희들 최고위의 의사결정이 있었죠. 근데 이제 안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안이 사실상 나온 상태에서 그 안으로 갈 줄 알았는데 선관위가 5일까지 조금 바꾸겠다. 일부. 그러면 이제 그게 유불리에 따라서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격차가 그게 한자릿수로 좁혀졌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 경선 룰에 따르면 1차 컷오프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차는 70%, 최종은 반반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가 당원 여론조사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월등히 앞서가면 이런 갈등이 적을 텐데 홍준표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하게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자구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를 그 놓고 여론조사할 때 하고 야권 후보, 여권 후보 분리해서 여론조사할 때 이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역선택이 아니냐 논란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론조사 자체가 전체가 그냥 따라 붙어서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라면 역선택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경선룰 자체가 국민의힘은 당원 절반, 최종이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한 자릿수로 바짝 따라잡고 지역에 따라서는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서는 지역도 이미 그렇죠. 생겼어요. 그러면 최후의 4인 그 토론회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건들면 이제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큰 싸움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후보들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선관위에서는 그러한 것까지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김채국께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예전에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하실 수 없죠. 지금은 뭐 그 생각이 하여튼 옛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의 안 나시죠? 예. 그것은 선관위가 결정할 일이다. 예. 나는 투명 인간이 되겠다. 하여튼 이게 이제 큰 갈등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건 명백한 것이고. 민주당 경선률은 애초부터 이제 중도하고 민주당 지지층만을 상대로 했는데, 예. 민주당은 아마 그 여론조사 자체가 처음에 정당 지지 정당을 물어보고 시작하죠. 물어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도 뭐 동영상으로 보내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여론 다 조작이다. 내가 국민의힘 지지했더니 곧바로 끊었다 하면서 조작이 아니라 원래 룰을 그렇게 정했어요. 수사해달라고. 수사해달라고. 그러셔서 이게 아마 당에서 조사하는 모양입니다. 좀 뭐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런 소지를 차단하는 상황인데 우리 당의 경우에도 과거 또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 격차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니까 이게 후보 간에 어떤 유불리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선관위가 그런 여러 가지 방향까지 그런 후보 간의 이해관계까지 잘 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당락 자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룰 때문에 양보를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김채국께서는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 대한 신청도 하셨잖아요. 네. 처음 나오셨을 때.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국민선거인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뭐 그런 장치 없이 누구든 들어오라고 했지만 사실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할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성이 적죠. 김채국처럼 국민의힘 지지하면서도 재미로, 흥미로 혹은 뭐 의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럴 텐데 그때 이제 그 민주당 경선에 김채국 참여하시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민주당 경선을 혼란에 빠뜨리자 이런 시그널이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런 시그널이었는데 그때는 즐거웠는데 지금 상황이 좀 정반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당은 그런 어떤 그 현실적인 방법을 가정적으로 민주당처럼 하자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분들이 계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5일까지 일요일인데 5일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선관위는 왜냐하면 지금 일정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경선 룰을 가지고 계속 하염없이 끌 수가 없겠죠. 하여튼 다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고 최고위하고 특위를 구성하자고 한번 요청을 했는데
최고위에서 선관위에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정권을 부여한다고까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한 판에 또 최고위가 개입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건도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애초에 이제 윤희숙 의원의 해명을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하고 있던 회의 과정에서는 윤희숙 의원 본인이 토지 농지 매입에 관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그런 상황을 물어보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또 사실 윤희숙 의원 본인이 벌써 오래전에 27년 30여 년 가까이 독립해서 생활을 하시는데 친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행위에 잘 알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정은 이제 결혼한 부모 형제를 친정이라고 의미하고 이제 자꾸 그래 말씀하시니까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까지 들으시죠. 국어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댁과 친정 이렇게 그냥 비혼 상태에서는 누가 친정이라고 합니까? 그냥 우리 집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둘째 날 네. 부친이 인터뷰를 언론과 했는데 부친은 이제 윤희숙 의원의 해명은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다음날 인터뷰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근처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건너에 전철이 들어오고 해서 욕심이 생겼다는 취지에 이 개발 이익을 노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말씀을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생판 처음 보는 기자한테는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딸한테는 거짓말했다는 얘기인가? 딸한테는 말도 안 하고 딸이 물어봐도 농사지으러 갔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다음날 바로 아버지가 기자한테는 개발 얘기 있었어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가서 네. 따님이 그 아버지한테 그 땅의 그 존재 자체를 물어볼 때 하고 그 기자가 연세 80대의 그 어르신한테 기자가 유도 질문을 잘했다. 똑같이 물었겠습니까? 아니, 애정을 가지고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묻는 거 하고 기자가 가서 뭔가 지금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질이 같을까요?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어떻게든 변호하시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딸하고 내밀한 얘기를 하지 기자한테 내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내밀하고 내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실수를 유도하거나 또는 더 나가서 없는 사실까지 말하게 하는 기자의 어떤 기술이 있으시잖아요. 유도 화법에 넘어간 것이다. 자. 변호하셔야 하니까 그냥 한 단계만 여쭤보고요. 예. 갑자기 목이 막혀서. 근데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대목들이 이제 남긴 해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자면 농지 소작인이 쌀 7가마니를 이제 소작비로 냈다는 거거든요. 노부부가 근데 한 해에 그 쌀을 다 못 먹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며느리를 줬다고 윤 의원의 어머님이 언론과 만나서 얘기를 했나 봐요. 며느리한테 쌀을 주면서 딸한테는 안 줬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밀한 상황을 저희들이 다 파악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으니 그런 의혹 제기가 그것 가지고 이 토지 매입 과정을 자세히 알았고 그 토지 매입의 어떤 법적 문제에 책임을 져라라고 할 만한 근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버지가 농지를 그런 개발 이익을 위해서 사신 걸 알았고 그리고 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몰랐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이제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든가 또는 더 나가서 예를 들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친정집 재산에 좀 관심을 갖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비혼 상태에서는 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이라고 하지 보통. 저도 그러면 또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알았나 몰랐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똑같은 답변 하실 것 같으니까 사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사실은 윤희숙 의원에게 많은 마음의 빚을 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리고 싶은 심정인데 또 윤희숙 의원의 뜻이 워낙 강하다면 계속 말린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의 그 의지를 관철시키는데 도와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랬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말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말리고 싶어요. 이제 뭐 본인이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그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저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차라리 좀 기다려서 수사기관의 수사 끝에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지면 그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방을 빼버렸다고 하던데. 예, 윤희숙 의원이 보통 그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앞의 다른 저 여러 의원들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 방을 뺐다. 예. 그리고 세비도 계속 반납한다. 그러면 결국은 의원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자신의 어떤 새로운 예를 들어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다른 자리로 간다든가 하는 것도 못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 네. 그런 의미라면 자신의 선택을 도와줘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계속 말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 직장에서 사표 던지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역 주민하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공적으로 선출된 공직인데 자기 혼자 방을 빼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의장이 받아주기 전까지는 무조건 출근해서 일해야죠. 공적 업무를. 나 하나 받아들일 수 없어. 방 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그 어떤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누구보다도 잘해온 의원이고 다른 의원들 있잖아요. 말썽 나니까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했다가 슬그머니 돌아온 분들보다는 낫다 그게? 훨씬 자기 책임에 강한 분이 아닐까. 그런 분이 많다면 우리 정치도 조금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잡으시는데 세비 반납하는데 세비 반납처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세무서에 반납할 수도 없고 하라면 말이죠. 그거는 반납할 길은 여러 가지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없는데 실제로. 그리고 공수처 수사 의뢰한다는데 윤 의원 부친도 본인도 고위공직자 아닌 때 벌어진 일인데 공수처 수사 의뢰한다는 게 하나만 말이죠. 농지 팔아서 사회 환원한다는데 농지법 위반이라서 강제 매각된 사항인지 팔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회합니까? 이것도 하나만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제가 일일이 대답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그까지 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경선을 어떻게 망하길 바라십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가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관측하십니까? 네. 근데 저분들이 이제 지금은 내부에 무료 변론? 네. 전에는 무상연애라고 하더니 이제 무료 변론까지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도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자신들 경선 때문에 바빠서 우리 당 경선 신경을 못 쓰는데 경선이 끝나면 너무 일찍 끝나면 완전히 저분들이 전부 우리 당 경선에 달려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야 되는데 경선 끝나고 나서도 감정고를 계속 남아서 서로 싸우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고요. 네.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당 경선에 전부 달려들 것 아닙니까? 네. 편들기도 하고. 어쨌든 분당되게 원하셨는데 그게 쉽지는 않게.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미애 후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추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네. 인터넷상에서 무야홍이라는 말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네. 추미애 후보는 네. 어떤 포스터 하나가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청취자들께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적폐청산 간절함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미에로 하비바 뭐가 한참 웃었어요. 네. 건강음료 그 CF를 패러디한 건가 봐요. 네네. 아마도 그 지지자분들께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예. 그거 만들다가 뭐 여러 날 밤도 새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그래요. 예. 저도 그 자발성, 창의성이 어디서 나왔냐 궁금했는데요. 바로 그분들께서 네. 개혁에 대한 열망, 의지,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질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정말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그 미에로 하비바라는 음료수 옆으로 6명의 여성, 머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따은 여성들이 6명 쭉 있는데 저는 누군가 잘 봤더니 추미애 후보님이세요? 네. 기발합니다. 네. 기발한 분들 많습니다. 네, 그분들이 또 다양한 그런 그 홍보 기발 아이디어를 다 모아가지고 오늘 네. 마켓추라고 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마켓추는 무슨 뜻인가요? 마켓추는? 마켓추는 그런 이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뭐 정책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예. 그 새벽 배송하는 사이트 그거 패러디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추미애 후보. 지금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됐고 충청권에서 후보들 뛰고 계시는데 충청 민심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충청대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을 지금 2번째 다니고 왔는데요. 지난번 첫 번째는 허태정 시장님, 이춘희 시장님 당원 지지자분들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대의원들 또 자발적으로 오신 권리당원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제가 충청대세라고 조언을 했던 것은 충청남북도하고 대전 세종을 묶어서 만들면서 앞으로 충청남북도와 대전 세종이 국가 균형 발전 미래가 되는 충청권이 대세다 이랬더니 뭐 박수가 뜨겁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현장 민심은 뭐 저로서는 아주 좋은데요. 그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네. 아예 충청에서 과반 득표, 몰표를 예상한다. 이렇게 목표하고 뛰시던데 각 캠프마다 판세 느끼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지금의 뭐 여론조사가 좀 어떻게 보면 가중치를 만들어가지고 어거지로 좀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선진국 같으면 그런 여론조사는 폐기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현장에서는 정말 충청도가 과거 어떤 보수층이라고 하는데 아니고 정말 개혁 민심이 절박하게 결집돼 있고요. 현장은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가 추미애 바람, 추미애 상승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현장에서 훨씬 뜨겁게 느낀다. 이낙연 예비 후보는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는 충청권 출신 인사로 모시겠다. 이런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게 좀 옛날 방식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저도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지만 뭐 지역을 내세워서 득표를 호소할 생각은 없는데요. 지역주의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께서 최대 피해자이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모든 걸 거셨는데 말로는 김대중 노무현을 승계하겠다고 하고 하시는 그 실천 약속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역이 아니라 실제 능력과 인물 댐댐이 이게 더 중요하고요. 충청 득표 전략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충청 공약, 실효성 있는 공약 이런 걸로 승부를 거셔야 되겠죠.
민주당 같은 당 후보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아예 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다 내겠다 이런 약속을 네. 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런 그 장소 그런 식으로 약속한다 그러면 예전에 충청에 그 저 집무실 두겠다는 것이 마치 전두환 시절에 충청에 청남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하게 드는데요. 뭐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의 시대적 비전, 안목 이런 걸 제시하고 뚜렷한 전략을 꺼내놔야지 그냥 평생 사람만 잡아들이는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 비전 대신에 뭐 그런 그 얼렁뚱땅 그 땜질하는 처방을 내놓지 않나 싶어요. 지금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는 근데 뭐 거기 지금 행정 도시고 국회의사당도 네.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그런 의미에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이신데요. 완전히 이전하려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제2의 집무실 두겠다고 한다면 집만 둥그러니 있고 안 가면은 그냥 뭐 이 별장 같은 그런 식이 되겠죠. 청남대가 떠오른다. 자, 그렇다면 추미애 후보의 충청권 핵심 공약, 충청과 관련된 약속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충청을 그 이 광역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광역 허브이고 또 교통의 중심망으로 설계하고요. 충청 메가시티로 통합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서해 경제 통합권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예. 충청 메가시티, 네. 그냥 들어선 조금 추상적인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 권역으로 나누어서 두 개 권역. 뉴딜과 네, 충청권 메가시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전과 세종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두 도시가 핵이 돼서 대전은 충남부와 세종은 충북과 이 권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중심추 전략이 바로 추미애만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추미애 예비 후보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경선이 한창이다 보니까 뭐 후보들 간의 검증 작업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판사 출신이시고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이시니까 이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뭐냐?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논란입니다. 네. 2019년에 친형 강제 입원 사건으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을 때 이때 송두환 변호사, 지금은 인권위원장 내정자 되셨죠? 이분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다. 그럼 이건 일종의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네. 이런 논란입니다. 민변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관행이었다. 사회 상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추 후보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구체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께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잘 모르겠고 또 상호간에 뭐 1차 예비 그 경선 때도 비방을 심하게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본 건 접니다. 이런 저는 뭐 여러 가지 미래를 놓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또는 신세대 평화같이 이 분단 구조 해체를 위한 그런 정책,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후 정의 이런 좋은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하나도 조명을 받지 못하고 민주당 경선을 네거티브 분탕치를 해버렸는데요. 지금 그 두 후보는 만나셔서 제대로 펼쳐놓고서 이걸 상호 비방만 하지 말고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는 것은 그 해당 의혹 제기당한 분이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본선에 가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보다 깨끗하게 해명하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 좀 만나가지고 이거 푸셔라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래. 근데 추 후보님 요즘 김종민 의원하고 왜 이렇게 설왕설래 설전이 뜨거우세요? 김종민 의원은 후배이고 뭐 제가 김종민 의원을 상대한다기보다 저는 한 번도 김종민 의원이 뭐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었다거나 또 저와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몇 안 되는 소수 의원 중에 한 분이고요. 여전히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낙연 후보가 정말 뜬금없었어요. 하지도 않았던 검찰 개혁을 한다고 나서시면서 김종민 의원을 불러 들여서
끝장 토론을 한답시고 거기서 저에 대한 공격과 폄하를 하는 것을 질타한 것이거든요. 저는 상당한 배신감까지 느꼈고요. 그런 점은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당의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행위이고요. 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분이 지금 뭐 유튜브로 SNS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팩트 체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추 후보께서는 김종민 의원이 한 검사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유튜브에서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면서 사표 냈던 검사가 있는데 김종민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그 검사가 그 사표 수리 좀 안 되도록 해달라 부탁을 했고 김종민 의원이 추 장관을 찾아와서 그걸 부탁했다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그거는 이제 크게 그 맥락을 보시면 되고요. 뭐 찾아갔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닐 것 같고요. 김종민 의원이 스스로 그런 설화를 일으키는 말을 했는데요. 마치 김종민 의원이 당대표 이낙연 대표가 시켜서 저를 마치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 심기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법무부에 파견 가다시피 했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어느 누가 어떻게 법무부에 파견 오다시피 하겠습니까? 그건 그 말 자체를 그렇게 오해 사게끔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대표가 아까 끝장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제 말의 주장과 핵심은 그 당시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또 징계 청구를 행사하는 지휘 감독권자인 장관에게 항명을 하기 위해서 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조직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연판장을 돌리는 한편 법무부 차관은 장관을 대신한 징계위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이끌어 가야 될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장관이 염려 말라라고 잘 해보겠노라고 하고 헤어졌던 차관이 주말 사이에 바뀌어서 월초, 주초가 되니까 사직서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이 대검 차장 등이 흔들어서 어떤 조직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곤란 지경에 빠져서 그렇게 휩쓸린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사 지휘 내용에 포함된 수사를 지휘해야 되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을 흔들기 위해서 그 직계인 대검 차장 김욱준 차장검사가 다른 차장검사들을 규합을 해서 이성윤 검사장을 찾아가서 사표 내십시오라고 그런 있을 수 없는 항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어떤 수사 외압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휘 감독권자로서 그냥 간과할 수 없어서 사표를 받아라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 김욱준 차장을 엄호하면서 이 사람은 장관님한테 항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푸십시오. 라고 이제 전화를 여러 차례 하면서 저를 누그러뜨리고 어떤 그 사표 반려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이죠. 그건 사실입니까, 정말로? 이게 김종민 의원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아니라고 하는 건 김욱준 얼굴을 모른다. 김욱준이 나를 찾아온 사실이 없다. 이런 기업적인 일들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뭐 찾아가서 부탁했는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부탁했는지 이낙연 대표가 부탁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검찰 내부 쿠데타가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결과적으로 비호하게 된 것 그런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검찰 개혁이 흔들렸고 추운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자빠져버린 것. 그래서 그런 징계 청구 이후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던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죠.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이죠. 김종민 의원은 지금 추미애 후보 내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 대선 망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글을 쓰셨더라고요.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끝장 토론을 한답시고 저에 대한 공격과 폄훼를 먼저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본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검찰 쿠데타를 당이 어떻게 보면 방조하거나 또는 엄호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몰랐었어도 그때는 미처 불찰이었어도 지금은 장관이 그렇게 아프게 절규하듯이 호소하면은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 이 경선을 앞두고 호도하거나 왜곡하거나 계속해서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고 잘못된 행위이고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지라는 거는 어떤 의미실까요? 어떤 식의 책임?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이겠죠. 그 김종민 의원이 근데 이낙연 후보 캠프는 아니시잖아요. 캠프이든 아니든 모르겠는데요. 일단 끝장 토론에 나와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일부러 하는 것이 왜곡이지 않습니까?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추 후보하고 김종민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것인가 그 맥락이 참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분 그 캠프도 아닌데 그것이 좀 희한해서 아니 저는 그 김종민 의원하고 설전을 벌이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우선 이낙연 후보가 먼저 검찰 개혁에 앞장선다라고 하니까 대표 시절에 이미 수사 기소 분리를 제게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와 감찰 징계 청구 이후에 이제 사의 표명하면서 장관님 염려 마십시오. 지도부 거의 모든 분들이 수사 기소 분리는 국회 입법 사항이니까 국회가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너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지가 12월, 1월, 2월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은 재보궐선거에 불리해진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그냥 지금 의원이 서랍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셔야 된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네, 이제 와서 대통령 되면 하시겠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국회 입법 정권 분립 아래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공약 사항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시라라는 거였어요. 지금 해주시라. 추미애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충청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서 승기를 잡는 후보가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키고 최종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변수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충청 변수라는 건 역시나 이제 지금은 이 네거티브 이런 것에서 이제 빠져나오고요. 지금 오늘도 보면 언론 개혁 한다 해놓고 결국은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언론중재법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주 후보님은? 이번에 이런 상황이었어도 좀 갔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약한 것을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 목전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고 가야 되는 것인데 또 가을에 가면은 태풍이 또 한 몇 번 온다 그러면 지금도 민생개혁 2분법으로 민생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인데 그걸 갈라치기 해가지고 민생이 급하다 이렇게 하고 개혁 입법을 미루어서 검찰개혁을 못한 채로 지나왔듯이 언론개혁 마찬가지 또 이제 가을에 정기국회가 열려가지고 태풍이 몇 개 오면은 그런 언론 입법이 중요하냐 이 재난구호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또 얼렁뚱땅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대선 직전이니까 또 못한다. 지난번 재보궐선거 직전에 검찰개혁 입법을 서랍 속에 넣어버리듯이 핑계가 안 하려는 핑계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할 수 있는 정도로 법안을 다 다듬어 놓고 또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에 대한 경우의 수도 한 3가지로 아주 특정해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대통령께서 상당히 부담스러우셨는지 마지막에 이철희 정무수석의 만류, 신중론이 힘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국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당이 주도를 해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 여론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옥죄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께서도 그게 국회나 당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혁에 대한 그 지체가 지지자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는 일이니까 정말 다음 대통령은 이 제대로 결단하고 앞날을 통찰하고 또 섬세하게 보면서도 다 준비가 됐을 때는 결단해내면서 성과를 보이고 하는 그런 사람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본선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 선택을 우리 충청도가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은 미에로 합의바 이걸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죠. 네. 추미애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추미애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부터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애당초에는 그 민주당에서 언론 민정 그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추석 네네. 전에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네. 시점이 27일로 미뤄졌네요. 그 네네.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야당은 이제 6개월 내지 3개월 뭐 이렇게 그 장기간 이 처리를 미루자 예.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한 2주일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했는데 뭐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예.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이 뭐 2주일을 넘기면 이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상 이 한 달 이내인데 실제로 이제 논의되는 시간은 뭐 2주일 내지 20일 정도 예.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27일은 정말로 데드라인입니까? 더 그러니까 미뤄질 일은 없습니까? 예, 이번 합의의 의미는 예. 이걸 잘 주목을 못 하시던데요. 9월 27일에 상정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에 예. 여야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정은 뭐 의장께서 이렇게 의사 일정에 따라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였죠. 네.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를 박아서 처리에까지 동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표님 그러면 여기서 처리에 방점을 찍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야당도 처리에 동참한다는 건 네. 표결에 참여한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거고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예. 또는 뭐 이 협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간에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이 참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합의안을 상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 이 협의체를 통해서 네. 이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 원내대표께서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네네. 이 협의체에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네네. 한다라는 혹시 그것까지 이야기가 됐습니까? 뭐 그 부분까지 합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예, 일테면 이것이 이제 합의안이 이 마련이 돼야 상정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그 김기현 원내대표도 인정했던 부분이라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협의체가 이제 8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네. 여야 각각 2명씩 해서 4명의 의원하고 네. 여야가 이제 각각 2명씩의 전문가를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예. 그러면 이 전문가 4명은 여야가 그냥 추천하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네, 일테면 어느 단체 뭐 이런 것을 특정해서 합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 여야 각 당에서 2명씩 이제 언론인 또는 전문가를 네. 추천하기로 했고요. 예. 그건 각 당에서 이 판단해서 추천할 사항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당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뭐 언론 시민단체는 이쪽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몫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협의체에 올려지는 그 내용은 언론중재법으로 한정이 됩니까? 아니면 SNS나 포털 규제, 그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게까지 다 패키지로 논의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는 이제 패키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예. 원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이 그 언론중재법 그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관한 방법만 논의하지 말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포털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그 공정화에 대한 그 법,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1인 미디어 에게로까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이 그 규제 방법 이런 것들을 논하는 정보통신망법 있죠.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 언론중재법만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협의체를 통해서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고요. 이제 정기국회 들어가면 바로 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만 나머지 그 세 개법 이게 이제 방송법, 신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인데요. 이 세 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언론 패키지 논의를 야당이 거부했다고요? 그 이유가 그건 좀 이따 한번 김기현 원내대표께 한번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애초에 원안 가운데 이제 수정안을 계속 민주당에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안에 관한 내용은요. 예. 뭐 그것을 이제 저희가 명확히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넘어오면서부터 저희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 법사위의 이 심의 과정에서 이를테면 이제 그 제도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완성도 또 이제 실행성 높은 법안을 만드는데 다소 문제를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자구에 관한 수정만 하고 이 본회의에서 수정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국위원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제 전국위원회를 통한 수기 절차를 수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언론민정협의체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대표님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그러면 삭제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야당한테 제안했다 이런 보도가 있길래 한번 그걸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 협의체에서 이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만약에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거는 수정할 수 있다 내지 삭제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야기한 게 있다면 그건 그냥 합의된 걸로 간주하고 논의에서 아예 빠지는 거지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당이 이제 논의 과정에 일방적으로 거론한 내용이고요. 여야 간에 삭제하는 것을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협상 과정에서 만약에 오고 간 얘기가 있다면 그것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얘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협상 과정에서 그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우리 당에서 이를테면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요. 이 추정 조항은 여러 가지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입증 책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조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테면은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피고가 입증하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추정 조항을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의 추정 조항이 언론계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결국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형식의 법 규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의원 사직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역시 이제 8월 국회에서 저희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뭐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예. 밝혀왔고요. 다만 이제 윤희숙 의원 사직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8월 국회 끝나고 나서 9월 들어가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아직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야당의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이제 따르겠다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저희는 뭐 그걸 뭐 반대하거나 그러니까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윤희숙 의원이 사직안을 낸 거니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게 돼 있는데 야당이 요구하면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상정한 어떤 그 처리를 본회의에 만약에 상정을 한다고 치면 뭐 찬반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그건 의원들의 양식에 맡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 의원이 그동안 사퇴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태도보다는 정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피해자다 이런 코스프레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이 다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였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조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이제 끝에 드렸던 질문부터 대표님께 먼저 드릴게요. 윤희숙 의원 사직서 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정해서 표결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예, 윤희숙 의원 사안은 권익위원회에서 본인에게 직접적 귀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친정 아버지의 어떤 부동산 취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사실 결혼한 딸 26년 전에 출가를 했는데 친정 아버지의 행위에 대해서 결혼한 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도 참 황당한 억지 꿰어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든 하면 본인이 그에 대한 딸로서의 어떤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시했는데 굉장히 저는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책임 있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단 한 명도 사퇴 의사를 표현한 적도 없고 자진 탈당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에 비춰보면 매우 신선한 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인의 사퇴를 사실은 많이 말렸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과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의 차이도 크기도 하지만 본인의 직접 귀책 사유라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런데 말렸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든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지겠다. 정치인들이 도덕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자신의 철학 때문에 끝까지 사임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은 그 뜻을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처리할 계획이세요? 사실은 이 언론 우리 언론 재갈법이라고 저희들 부릅니다만은 이렇게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법안이 핵심 이슈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전국의 초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어떻든 한 달 정도 늦춰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수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9월 27일 전에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표결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 따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 들은 적은 없고요. 그래요? 얘가 국민의힘이 뜻에 따른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제약이에요. 저희들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사퇴안을 처리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라고 통지는 했습니다. 근데 혹시 그 과정, 그 중간에 윤희숙 의원이 의원 사퇴 의사로 혹시 좀 그 접고 입장을 바꿀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전화도 통화됐고 만나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만 예. 빨리 처리해달라. 계속. 그리고 만약에 사퇴안이 빨리 처리가 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월급, 세비라고 하는 월급도 반환하겠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돌아서거나 이럴 여지는 전혀 없고요. 본인의 의지는 매우 확고하고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왜 사퇴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언론중재법 문제를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는 그 합의 사항 중에서 27일에 상정 처리한다 해서 처리에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야당도 이 처리 과정에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8월 30날 강제 상정하겠다라고 나왔던 것이고 또 뭐 민주당이 뭐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처리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 문제가 위헌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뭐 언론 단체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엔에서마저도 예. 세계 인권 선언이나 자유인권 규약에 위반되는 것인데 정부가 도대체 입장이 뭐냐라고 공개 질의해올 만큼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위헌 법안,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짓밟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강제 처리하겠다는 소수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 예. 일단 우리 국민들의 그런 그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갈 게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이게 위헌 요소들이 제거된 독소가 제거된 법안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논의를 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그 협의체에 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자. 그래서 합의안이 도출이 되면 그걸 상정해서 처리하자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는 합의를 전제로 한 합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문안 자체에 보면 합의서 문안 자체에 보면 거기에 어떤 안을 상정한다, 뭐 합의안을 상정한다, 아니면 합의 안 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을 상정한다 이런 표현 합의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안 그대로 위헌인 내용을 가지고서 일부 수정해서 뭐 하겠다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합의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27일까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를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뭐 백성남지간 의석을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결국 국민 여론을 호소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위헌성 독소 조항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정책 양심을 저희들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 질문 짧게만 드려보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처리를 한다면 처리 과정에 불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라면? 뭐 처리 과정에 대한 불참이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 그러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최종적인 저지를 할 수 있는 의석수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과연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협의체에서 논의할 내용 문제인데요. 조금 전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 언론중재법 말고 다른 문제까지 패키지 논의를 원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고 말씀 주시던데 맞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지금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한 법률이고요.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지금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다른 걸 끼워 얹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 얼토당토 않는 것이고요. 지금 뭐 그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다른 뭐 언론 관련 그런 뭐 자신들의 그 뭐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어 논의 중에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지 그걸 아무 권한도 없는 협의체에다 그걸 넘겨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러면 아니 입법 과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계속 보도를 쏟아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분모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가짜뉴스가 더 심각한데 왜 이건 놔두고 언론중재법부터 처리하려고 하느냐. 이런 언론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패키지를 논의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나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이 문제를 다 처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도 채 안 남은 9월 26일까지 그 지금 십수년 동안 계속 논의하면서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무슨 번개불에 콩밥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예, 지금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가 거꾸로 한 거지. 우리가 이 언론중재법을 뭐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문체위에서도 날치기 처리했고요. 안건 조정위에 넘겼더니 문의만 여당이 이중대를 넣어가지고 야당이라고 우기면서 날치기 처리했고요. 법사위 또 날치기 처리했고요. 새벽 4시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 통과된 법안 자체가 지금 엉터리라고 좀 전에 윤호중 원내대표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자기들 스스로 날치기 통과시킨 자체가 미완성 법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안 자체에 군데군데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고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법률가 출신이어서 꼼꼼히 봤습니다만 현행법이 그대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법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고치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통과시키겠다 그러는데 이게 세상에 무슨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미완성 법안인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언론 재갈법을 먼저 선통과시킨 것이지 우리가 이걸 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 협상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의 2조항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뭐 삭제하겠다 내지 수정하겠다라는 명시적인 민주당의 입장 전달이 있었습니까? 사실 핵심적인 것이 한 그 세 가지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조금 더 논란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면 이제 고의와 중과실 추정해서 뭐 언론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 입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고의 중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해서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그거는 당연히 삭제된 상태에서 논의된다고 보고요. 잠깐만요, 대표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럼 확인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럼 세 가지에 대해서 입장 전달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럼 그 세 개는 이미 합의가 된 거니까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말고 또 없다. 그냥 기정사실이다. 그게 아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가 삭제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삭제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삭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아니, 수정 삭제하겠다고 입장 밝힌 것만 한정해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그거는 고의 중과실 추정 부분은 자기들이 그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거의 이제 여야 합의로 간주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그걸 또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그 협의체 구성 멤버는 대충 꾸려졌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오늘 중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요. 의원들의 경우는 이제 2명을 선정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를 모시는 것은 뭐 의견을 좀 취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가급적인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협의체는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였습니다.